밀라노에서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제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밀라노 빙상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85억 달러 쏟아부은 미국 냉동 설비가 영하 15도에서 전부 멈췄어요. 일본 다이킨 압축기도 과부하로 경고음만 울려댔습니다. 개막식 24시간 전 빙판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연습 도중 넘어졌어요. 빙판 표면이 울퉁불퉁해진 거였습니다. 본부에서는 경기 취소를 검토한다는 통보가 날아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28년간 파트너로 믿어온 일본 다이킨 기술 고문이 설비실 뒤편에서 한국 엔지니어에게 허리 숙여 예비 부품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캐리어 일본 다이킨 전부 허상이었어요. 85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이 왜 결국 한국에 무릎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올림픽 시설관리공단 빙상설비 총괄 부사장이에요. 오늘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최종 점검차요. 이번이 제 커리어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영광스러운 은퇴, 실패하면 불명예 퇴장.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수라장이었어요. 입국장 전자 게이트 시스템이 전면 마비된 겁니다. 수백 명이 줄 서서 수동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은 구형 단말기를 두드리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사흘 전인데 공항이 이 모양이라고?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반 게이트 옆에 푸른 조명이 빛나는 별도 통로가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만 들면 2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줄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게이트 상단에 작은 태극 문양이 새겨진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안면인식 입국 시스템이었죠. 저건 뭐야? 옆에 있던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다이킨 기술 고문으로 이번 올림픽 냉동 설비의 핵심 파트너였어요. 공항에서 홍보질이군요. 저게 실전에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결국 통관에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 게이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이지도 않고 에러 문구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작동했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게요. 빙상 경기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고속도로 양쪽 광고판에 삼성, 현대, LG 로고가 빼곡했습니다. 이탈리아 광고판 사이사이를 한국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이 도시 전체에 깃발을 꽂아두기로 작정한 것처럼요. 야마모토가 창밖을 흘기보더니 말했습니다. 돈만 쏟아부은 거죠.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표정이 영 불안해 보였어요. 빙상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새 경기장의 냉동 설비를 총괄하는 메인 설비동이었죠. 저는 건물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곳만큼은 제가 아는 세계였으니까요. 메인 설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캐리어 냉동기 12대가 위풍당당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100년 전통의 미국 냉동 기술 솔트레이크 시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검증된 장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비실 구석에서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어요. 장비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형 컨트롤 박스 2개와 모니터, 세대 우리 설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점퍼 가슴에 태극기 문양과 함께 한국 냉동설비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박정호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죠. 그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지역 외기 온도 변화가 큽니다. 야간에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압축기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
예비 용량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다이킨 압축기는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하게 설계됐어요. 팩시트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박정우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자기 팀 구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조언을 했다가 무시당한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저 어깨에 실려 있겠지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야마모토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콜먼 씨, 저쪽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에서 형식상 넣은 팀이에요. 우리 캐리어와 다이킨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100년 전통의 미국 기술과 일본 정밀공학이 손을 잡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공항에서 봤던 그 푸른 게이트를 떠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시스템이 다 멈춰도 혼자 조용히 돌아가던 그 게이트를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밀라노의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영하 15도의 그 바람이 내일 우리 장비에 어떤 짓을 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개막식 D-3 밀라노에 기록적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 온도계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북부 겨울치고도 유난히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빙상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설비실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음으로 웅웅거리던 캐리어 냉동기 소리가 달랐습니다. 불규칙하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걸음을 빨리 해 컨트롤 패널 앞으로 갔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12대 중 4대에서 과부하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압축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야마모토를 불렀습니다. 그도 다이킨 압축기 세대가 효율 70%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팩시트에는 영하 20도까지 작동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하 15도에서 벌써 과부하라니 문제는 빙판이었습니다. 냉동기 효율이 떨어지면 빙판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림픽 규격 빙판은 표면 온도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를 유지해야 해요. 그보다 높아지면 얼음이 물러지고 낮아지면 너무 딱딱해져서 선수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빙판 온도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영하 4.2도 규격 상한선에 거의 다다른 수치였습니다. 기술팀을 소집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금방 밝혀졌어요. 외기 온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설비실 벽을 통해 냉기가 스며들면서 냉동기 내부 부품 온도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너무 추워서 냉동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히터를 가동해서 설비실 온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어요.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히터를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 전력망이 이미 올림픽 시설 전체의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전력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추가 전력 배정은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기술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한국팀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설비실, 같은 온도인데 한국 장비만 멀쩡하다고?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설비실 구석에 있는 한국팀 구역이었어요. 박정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장비들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고등 하나 없이요. 저는 다가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압축기는 저온 최적화 설계라고요. 내부에 자체 발열 시스템이 있어서 영하 30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인버터 제어로 외기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경력입니다. 저는 솔트레이크 시티와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현장에서 책임진 사람이에요. 미국 캐리어 냉동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100년 전통의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그 100년 전통이 영하 15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석에 밀려난 한국 장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캐리어 냉동기 2대가 완전히 멈췄어요. 다이킨도 한 대가 정지했습니다. 빙판 온도가 영하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단이 연습하러 왔다가 빙판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본부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어젯밤 박정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압축기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는 경고했었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영하 18도.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믿었던 일본 파트너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막식 D-2 기상청 예보대로 밀라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내내 냉동기 경고등이 눈앞에서 깜빡거렸거든요. 호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설비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캐리어 냉동기 12대 중 5대가 완전 정지 상태였습니다. 다이킨도 4대 중 2대가 멈췄어요. 기술팀이 밤새 응급 조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하 18도의 냉기는 팩시트 따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빙판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규격 상한선을 넘어선 수치였어요. 이대로 가면 오후 리허설에서 선수들이 빙판 위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야마모토를 찾았습니다. 다이킨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야마모토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술팀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침 일찍 설비실 뒤쪽 창고로 갔다고 했습니다. 뭔가 부품을 확인하러 간다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야마모토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90도 가까이 숙인 자세였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정호 팀 소속으로 보였습니다. 야마모토의 손에는 작은 부품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본 다이킨 기술 고문 28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파트너 회의 때마다 한국 냉동 기술을 비웃던 사람. 그가 지금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부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야마모토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장비를 무시했습니다. 용량이 작다고, 형식상 넣은 팀이라고, 신경 쓸 것 없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무릎 꿇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비웃으면서 속으로는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렸어요. 눈발이 계속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야마모토에게? 아니면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저 자신에게? 저는 야마모토를 탓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고 경고를 흘려들었고 구석에 밀어놨습니다. 야마모토와 제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킨 본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야마모토가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이킨 인버터 압축기의 핵심 부품 조달처가 적혀 있었어요. 반도체 칩, 고효율 모터 코일, 저온용 윤활유 전부 한국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이킨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세계 1위 공조 기업이죠. 그런데 그 심장부에 한국 부품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일본 인버터도 안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그 라벨의 실체가 뭐였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너머로 한국팀 장비 컨테이너가 보였어요. 작고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뭘 본 걸까요? 브랜드만 보고 기술을 봤다고 착각했습니다. 라벨만 읽고 실력을 알았다고 믿었어요. 100년 전통이라는 말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뭔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개막식 전날입니다. 냉동기는 여전히 절반이 멈춰 있고 빙판은 규격을 벗어났고 제가 믿었던 파트너는 뒤에서 한국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 자신이 야마모토와 똑같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개막식 D-1, 저는 잠을 포기하고 새벽 4시에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야마모토에 굽혀진 허리 다이킨 부품 목록에 빼곡히 적힌 한국 기업 이름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28년간 믿어온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설비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야간 근무조가 교대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장비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캐리어 냉동기부터 시작했어요. 외관 패널을 열고 내부 부품 라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냉동기 압축기 모터에 붙은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어요.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코드였습니다. KRGG-2024C7, KR 코리아 경기도. 저는 그 코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8년 경력이면 부품 코드 정도는 읽을 줄 알거든요. KR은 한국 원산지 코드예요. 두 번째 냉동기를 열었습니다. 인버터 제어보드에도 비슷한 코드가 있었어요. KRIC-2025S3. 역시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냉동기 12대를 전부 확인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압축기 핵심 모터 한국산 비율 67%, 인버터 반도체 칩 한국산 비율 89%, 저온용 윤활 시스템 한국산 비율 54%, 미국 캐리어의 심장부가 한국 부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이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더 심했습니다. 확인한 부품 중 78%가 한국 코드를 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건 외관 케이스와 브랜드 로고뿐이었습니다. 저는 설비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100년 전통의 미국 캐리어, 세계 1위 일본 다이킨. 저는 28년간 그 이름들을 신봉해왔습니다. 그 라벨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라고 본사를 설득했어요. 아시아 장비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가 심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껍데기만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설비실을 나와 올림픽 시설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피겨 경기장, 쇼트트랙 경기장, 모든 빙상 시설의 냉동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독일 브랜드 겉에 붙은 로고는 다양했지만 내부를 열면 한국 코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 부품의 평균 한국산 비율은 63%였어요. 저는 올림픽 조직위 기술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놀라운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전 세계 상업용 냉동 설비 핵심 부품, 한국 점유율 58% 프리미엄 아이스링크, 냉동 시스템, 한국 기술 도입률 73%, 인버터 압축기용 반도체, 한국 점유율 67%. 한국은 무대 뒤에서 세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호 팀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비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컨트롤 패널에 AI 빙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빙판 표면 온도, 습도, 경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0.01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저온 인버터 압축기 기술 사양서가 놓여 있었어요. 작동 가능 온도 범위가 영하 30도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캐리어가 영하 15도에서 멈출 때, 이 장비는 영하 30도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대비 40% 절감, 친환경 냉매 사용으로 탄소 배출 67% 감소. 저는 그 수치들을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 냉동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8년간 뭘 한 걸까요? 브랜드만 보고 기술을 봤다고 착각했습니다. 라벨만 읽고 실력을 알았다고 믿었어요. 팩시트에 적힌 숫자를 신봉하면서 현장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설비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영하 17도. 저는 경기장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개막식입니다. 전 세계가 이 빙판을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그 빙판을 지탱하는 기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어요.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자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조명을, 음향을, 냉동을 전부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내일 빙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개막식에서 선수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85억 달러가 영하 18도에 녹아내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한국에. 그날 오후 저는 야마모토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침에 본 장면 이후로 그와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설비실에도 없었고 통제실에도 없었어요. 다이킨 팀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경기장 뒤편 물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그를 봤던 그 장소였죠.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모토였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저는 일본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28년간 그와 일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는 익혔습니다. 한국, 부품, 긴급, 비밀. 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들렸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야마모토가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야마모토는 본사에 비밀리에 한국 부품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가 아니라 뒷거래로요. 아마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다이킨 장비가 무너진 게 본사에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처리하려는 거겠죠.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면서 뒤로는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야마모토를 탓할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28년간 한국 냉동 기술을 무시해왔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회의 때마다 미국 캐리어와 일본 다이킨의 우월성을 설파했습니다. 아시아 장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건 뭐였나요? 미국 장비 절반이 멈췄습니다. 일본 장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 구석에 밀려난 한국 장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고등 하나 없이요.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렸어요.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개막식입니다. 전 세계 35억 명이 이 경기장을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빙판이 위태로웠습니다. 캐리어 냉동기 12대 중 6대가 완전 정지 상태였어요. 다이킨도 4대 중 3대가 멈췄습니다. 가동 중인 장비만으로는 빙판 온도를 규격 내로 유지할 수 없었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 기술 담당자, 각국 방송사 관계자, 국제빙상연맹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논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빙상 설비 상황과 대책이었죠. 저는 현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캐리어와 다이킨 장비의 가동률이 35%라고 말했습니다. 빙판 온도가 규격 상한선을 넘어섰다고요. 내일 개막식까지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국제빙상연맹 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안이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팀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요. 용량은 작지만 기술적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안정적인 옵션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28년간 무시해온 그 나라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추가 검토 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한국팀 장비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저녁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입니다. 저는 28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어요. 미국 냉동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걸 잃을 것인가? 머리를 숙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야마모토의 굽혀진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비웃었어요. 비굴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일이면 저도 같은 선택 앞에 설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한국팀 건물의 불빛이 여전히 보였어요.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 밤을 새우고 있겠죠. 무시당하면서도요. 구석에 밀려나면서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막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야마모토의 굽혀진 허리가 떠올랐다가, 박정호의 담담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회의실에서 저를 쳐다보던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영하 19도.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캐리어 냉동기 12대, 중 8대가 완전 정지 상태였습니다. 다이키는 4대 전부 멈췄어요. 가동 중인 장비는 캐리어 4대뿐이었습니다. 전체 설계 용량의 25%도 안 되는 수치였죠. 빙판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2.1도. 규격 상한선은 영하 5도예요. 이미 3도 가까이 벗어난 겁니다. 이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면 빙판이 물러져서 선수들이 제대로 활주할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 부상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가 보고한 내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은 캐리어 4대도 과부하 상태라고요. 30분 안에 추가로 2대가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85억 달러입니다.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제 커리어 마지막 대형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영하 19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개막식까지 10시간 남았다고요. 빙판 상태가 복구되지 않으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일정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기 취소도 고려 중이라고요. 경기 취소.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빙판 문제로 경기가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 손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평생 그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설비실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팀 장비가 보였어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고등 하나 없이요. 영하 19도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걸 잃을 것인가. 머리를 숙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28년입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은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야마모토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창고에서 허리를 굽히던 모습이요. 저는 그걸 보고 비굴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존심도 없냐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비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밀라노의 아침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개막식까지 8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팀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박정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샌 것 같았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고, 우월감도 없었어요. 그냥 차분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28년이 걸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박정호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급 모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게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개막식까지 8시간. 빙판을 살릴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호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4명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팀 18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었죠. 장비도 소박했어요. 중형 컨트롤 박스 2개와 예비 압축기 유닛 4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다른 한 명이 바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빛과 손짓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죠.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일사불란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어요. 미국, 일본, 유럽의 엔지니어들과 일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팀워크는 처음 봤어요.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박정호가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AI 빙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빙판 전체의 온도 분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즉시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예비 압축기 유닛이 기존 시스템에 연결됐습니다. 한국산 초저온 인버터 압축기였어요. 영하 30도까지 안정 작동하는 장비죠. 우리 캐리어가 영하 15도에서 멈출 때 이들은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연결이 완료되자 박정호가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저는 빙판 온도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영하 2.1도에서 움직이지 않던 숫자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영하 2.5도, 영하 3.0도, 영하 3.5도.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빙판 온도가 영하 4.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규격 상한선인 영하 5도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하 5.1도. 드디어 규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박정호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저를 향한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빙판 온도가 안정권에 진입했다고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자동 조절할 거라고 했어요. 개막식까지 문제없이 유지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온 힘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순간들, 구석으로 밀어냈던 순간들, 필요 없다고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왔어요. 묵묵히. 저는 설비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영하 18도. 하지만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개막식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빙판은 살아났어요. 85억 달러 프로젝트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기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취소되고 선수들이 기회를 잃고 전 세계가 빈 빙판을 지켜봤겠죠. 그 모든 건 제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흘려들었어요.
구석에 밀어놓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뻔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라벨이 아니었습니다. 팩시트에 적힌 숫자도 아니었어요. 기술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 필요한 순간에 원한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 저는 28년간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비실 뒤편에서 한국팀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개막식 당일 저녁 8시. 밀라노 빙상 경기장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관중석 뒤편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빙판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빙판 온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5.8도. 완벽한 규격이었어요.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입장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선수들이 빙판 위를 걸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빙판은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2시간 전만 해도 이 빙판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2.1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선수들이 연습 중에 넘어졌고 경기 취소가 논의됐습니다. 85억 달러가 녹아내리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빙판은 살아있었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경기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전 세계 35억 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통제실을 나와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났는데도 쉬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죠. 박정호가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이미 했고,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한참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가도 될까요? 박정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습니다. 놀라움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혼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박정호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 환영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경력의 미국 부사장이 40대 초반의 한국 엔지니어에게 허리를 굽힌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창가에 섰어요. 밀라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뉴욕행이 아니라 서울행을 검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다음 주 월요일 도착.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28년입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일본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기술은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100년 전통도, 스펙시트에 적힌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었어요. 영하 19도에서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 필요한 순간에 원한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 그들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그걸 몰랐어요. 브랜드만 보고 기술을 봤다고 착각했습니다. 라벨만 읽고 실력을 알았다고 믿었어요. 오만함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입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팀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내일 경기를 위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만함은 파멸을 부르지만 겸손은 성장을 부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술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기술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콜먼의 놀라운 기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